2022년 10월 거사림의 마지막 송년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삼부님께 기하는 3기를 함께 봉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신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리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산지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산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석나제 무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사림의 윤석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차고 비바람이 치는데도 이렇게 또 거사님들 참석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올해가 마지막 또 법회가 되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해를 내년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맞이하는데, 세상을 뒤집고 놓고 리듬을 다 깨지 놓은 코로나 유행병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조직이 흐트러지고 순서를 바꿔놓고 했지만, 또 그러나 우리는 3년에 걸쳐 가지고 그래도 우리 봉원사의 거사림회는 그대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생존해 왔습니다. 내년에 2023년에는 또 주변에 우리 거사임에 새로 오실 또 거사님들 많이 좀 참여를 해가 동료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거사회가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올보다도 아주 신나는 2023년이 우리 거사님들의 해가 되고 우리 봉원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거사의 발전도 같이 동반해서 성성장구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많이 왕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본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에서 교수로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이범수 교수님이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1년 내내 이렇게 뵙고 또 마지막 12월에 같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법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거사림회가 본격적으로 우리 봉은사 또 불교계에 또 큰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목은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평론이라는 이러한 잡지에서 저에게 이 원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서 여기에 이제 게재한 원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교평론에 게재한 후에 불교와 문화라고 여기 이제 불교 방송에서 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도 또 이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하면은 매우 낯설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벌써 우리 시대가
포스트 휴먼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불교계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세대에 우리 적응하는 또 신세대 불자들, 젊은 불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불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의 삶과 죽음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지 않는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게 나가면. 그래서 그럴 때 과연 그러한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러한 미래의 존재가 미래의 인간의 존재가 과연 불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탄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흉부외과 의사 크리스찬 네이틀링 버나드 박사, 보통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분이 매우 유명한 분이죠.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심장 이식 수술을 처음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수술에는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이때 벌써 30명의 의료진이 참가해서 가지고 9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공 심폐기의 발명에 힘입어 가지고 그 전에 50년대에 신장 이식을 벌써 했고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간 이식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시도한 게 바로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뇌사 이전에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은 걸로 간주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심장이 멎었다고 해서 그 죽은 걸로 간주하지 않죠. 요즘은 뇌가 죽어야지. 뇌가 죽은 게 그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그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멈추면은 요즘은 이제 죽은 걸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간주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술을 하게 되면 심장을 몸에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단 죽은 거죠. 죽은 건데 다시 딴 사람 심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식 수술을 했을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매우 역사적인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인간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열고 다시 심장을 이렇게 교체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 휴먼의 전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 휴먼은 물론 포스트 휴먼의 탄생을 얘기한 아주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그림은 유럽에서 예전에 해부학을 사람의 몸을 해부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술한 그러한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의 눈뜬 인간은 신의 영역인 인간의 속을 열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에서는 서양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하느님이 만든 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식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신이 만든 그러한 작품을 감히 인간이 그러한 인간의 신이 만든 작품을 열어서 그것을 내장을 살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벌써 1800년대서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서양에서
서양 신학이 퇴조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근대 철학, 근대주의로 이 서양의 철학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서양의 철학이 신학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는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러한 근대 과학의 발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해부학에 눈뜬 인간들이 인간의 몸을 열고서 인간의 도대체 몸속엔 뭐가 있는 거야? 장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도륙하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몸의 장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긴 했지만 연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열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몸을 열고 장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레고 블록이 이렇게 우리가 조각조각 맞추면 뭔가 장난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을 그러한 시각에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든가 서양의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아주 거창한 그러한 그 혁명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몸을 하나의 쓸개 이렇게 딱딱 나누어 요즘은 이제 그게 매우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구성체 부분별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이미 죽은 동류 같은 인간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모듈화해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이 심장이 잘못됐으면 심장을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인간을 개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인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은 시대가 삶과 죽음의 문화를 항상 반영을 하죠. 우리가 사는 이러한 지금의 2022년도의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라는 그러한 영역에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상황은 우리에게 가치 체계를 다시 한번 계속 수정시키고 또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문화라는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현대 그 중에서 문화의 일부분인 과학도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일부분인 현대의 과학 기술은 사회적 체계로서 인간의 삶 전체를 변혁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 생명체라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면 우리 삼신 할머니가 뭐 씨를 갖다 줘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요즘은 뭐 DNA 뭐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때에 벌써부터 이제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현대 현 시대가 생명에 대한 혼란감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혼란감은 종교에 대한 혼란감도 지금 이제 당연히 가지게 되죠. 그래서 종교 인구가 줄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고 또 산업이 발전되는 그러한 쪽으로 인간의 시선이 이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의 혼란은 우리 눈앞에 떠올라서 우리 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뭐가 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의 시선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큰 틀로 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생명체를 가졌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죽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항상 가늠합니다. 그래서 그 가늠된 그러한 나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우리가 가늠해 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항상 계획하고 조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세워라 내어라 하고 이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없이 그냥 살죠. 근데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존적 삶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정말로 아주 뼛속 깊이 자신의 생명체의 시간을 아끼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실존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계속 영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넘겨주는 그러한 우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체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글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서 전달했습니다. 신화. 예전에 동명성황이 주몽이 이렇게 해서, 그건 글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달된 그러한 신화입니다. 근데 글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를 글씨로 보존해서 후세에 대한 넘겨주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고, 그게 지혜가 돼서 이제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대가, 앞 세대가 쌓은 지혜라는 건 무슨, 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후대에다 넘겨주죠. 그래서 우리 요새 무덤을 열어보면, 옛 무덤을 열어보면 거기에 장신구도 있고, 그다음에 칼, 또 말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선대의 조상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후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그걸 통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글씨가 새겨지니까 더 많은 지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글씨나 요즘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벽화, 이런 그림,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그거에 따른 문화가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무덤, 그다음에 이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고, 그 앞에서 제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뒤에 자연이 있고, 또 윗대 사람들이 있고, 또 밑에 따르면 그 아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생명체를 존속시키는, 생명체를 후세에 존속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조상만 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효사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윗대를 잘 받들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것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중심에는 생명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생명체가, 선대의 생명체가 후세에 전달되는 그러한 전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라는 것은 매우 그냥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셔놓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의 지혜가 점점 발달이 되면서, 지금 제가 이 인간의 죽음과 포스트 휴먼하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보 체계의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선대가 쌓은 그러한 지혜를
문자나 그림 또 여러 가지 도구 또 여러 가지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전달하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정보의 전달입니다. 후대가 살아가기에 유리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계속 후대로 전달 체계를 가지다가 보니까 중간에 트랜스 휴먼이라는 게 나타나고 트랜스 휴먼 다음에 나타나는 게 포스트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벌써 우리 인간의 다음 단계인 트랜스 휴먼이 돼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 다음이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거거든요. 트랜스 휴먼은 뭐냐 하면 가령 내가 뼈를 다쳐가지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로 그 쇠를 박았다. 이런 것들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러 다닌다. 이것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 다음 단계의 과학적인 그러한 그 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죠. 그런데 포스트 휴먼은 그 단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단계로 또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은 트랜스 휴먼, 지금 우리의 인간 상태에서 트랜스 휴먼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러한 과학적인 엄청난 발달이 계속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포스트 휴먼 시대로 가는데 지금 일부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단계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휴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지위에서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것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우리 옆에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포스트 휴먼 로봇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것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우리는 휴먼입니다. 휴먼 다음이 트랜스 휴먼, 그 다음이 포스트 휴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서 불행과 질병을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복지의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의료가 발달이 돼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예전엔 병 걸리면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0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그 사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시키러 다니죠. 제가 이제 방학 때 내려가고 그러면 동네 어른들, 집안 어른들한테 그러면 저한테 소개할 때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게요. 저 집은 한갑잔치 한 집이야. 아주 특별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또 그때 할아버지가 저기 종조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가면 수염을 딱 기르시고 계신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됐는데 제 눈에는 그분이 꼭 뭐 산신령처럼 뵀어요. 이렇게 수염 착 기르고. 그리고 60 이상을 사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60, 70, 80 뭐 다 쌩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인간은 그때는 밥 굶지 않고 그 다음에 일찍 안 죽으면 최고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밥 굶지 않고 일찍 안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행자는 일찍 죽지 않는 것이란 일찍 죽지 않는 게 행자입니다. 풀이를 하면 복은 뭐냐면 굶지 않는 겁니다. 굶지 않는 거. 자기 눈앞에 밭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입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밭전자 입을
입을 풀칠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안 굶으니까. 예. 예. 행자는 풀이를 하면 일찍 죽는 것에 역자가 들어가서 일찍 죽는 게 요자지 않습니까? 요절할 때 요자지 않습니까? 요절 자에다가 역자를 거꾸로 역자를 해서 일찍 죽지 않는 게 바로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의 최선의 목표는 그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걸 지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예전에 이빨 쌈뿌라찌 이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는 이빨 아프면 그냥 여기 퉁퉁 부르다가 뽑아내는 게 최고였는데 그 다음에 치과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 돌팔이들 또 치과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쌈뿌라찌 이빨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트랜스 휴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조건을 초월하기 시작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휴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으로의 진화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트랜스 휴먼으로 우리가 계속 살다가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해, 간 이식 수술해, 심장 이식 수술해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겠어요? 뇌지 않습니까? 뇌. 아직은 뇌 이식 수술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뇌 이식 수술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뇌를 딴 사람의 뇌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컴퓨터 칩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기존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포스트 휴먼의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IQ가 얼마인데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된 지식이 얼마인데 여기다가 요즘 컴퓨터 칩이 얼마나 빨리빨리 발달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몇 테라바이트 이러한 용량들의 지식을 바로 제 뇌에다가 접속을 시켜가지고 제 뇌의 기능하고 그 컴퓨터 칩하고 연결시켜서 작동이 되죠. 완전히 슈퍼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 앞으로 나가는 궁극적인 그러한 경지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포스트 휴먼 시대 휴먼이라는 그러한 이 책의 겉표지인데 거기에 벌써 우리 뇌를 저렇게 바꾸는 거. 우리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로보캅이라는 경찰이 악당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경찰인데 이 경찰의 뇌만 딱 빼가지고 나머지는 다 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또 기계로 만든 로봇인데 거기다가 그 사람의 뇌를 넣어가지고 악당들하고 싸우게 하는 영화가 벌써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죠. 20년인가 됐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시대는 미국에서 벌써 트랜스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과학자들이나 또 과학자들을 통한 그러한 영화 제작자들, 작가들이 벌써 그런 정보를 다 빼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도약. 그래서 로지 브라이도티라는 영국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를 주장을 했냐면요. 인간이 포스트 휴먼과 공존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이 뭐냐?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포스트 휴먼은 이제 계속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이제 심부름하는 로봇들 이제 다니죠. 그러한 식당들 벌써 있죠. 그게 벌써 포스트 휴먼의 아주 기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기다 사람 얼굴 좀 그려놓고 말 좀 하게 되면
벌써 걔네들은 그냥 기계가 아니고 얘네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 우리 곁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포스트 휴먼이 점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터나 또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그 기능이 점점 올라가서 뛰어나게 우리 곁에서 같이 머물다가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일부 영화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하든 우리의 어떤 일꾼 역할을 하든 그러한 로봇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이 뭐냐면 포스트 휴먼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하느냐 못하느냐, 걔네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 저기 법원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10년 전의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하고 엄청나게 다르죠. 최근에 나오는 뭐 현대나 이런 제너시스나 이런 차들, 그런 차들 뭐 제 차는 아니지만 그런 차들 제가 얻어 타보면요, 벌써 5년 전에 그 차가 하던 역할하고 지금 하던 역할하고 달라요. 벌써 그 뭐 주차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옆에서 뭐 차가 붙으면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차들은 벌써 하나의 로봇으로서, 달리는 로봇으로서 우리 옆에 지금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사람이 이렇게 눈 돌려서 봐야 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를 옆에서 차가 붙는다고 벌써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조종해서 붙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살다가 죽는데, 100년을 살다가 죽는데, 많이 살아도 100년을 살다 죽는데, 포스트 휴먼은 그러면은 언제 죽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포스트 휴먼이 또 점점 그렇게 지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포스트 휴먼이란 그러한 지구가 염려하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 인간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가 다음에 또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컴퓨터 칩으로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해서 로봇가 쓰는 그러한 컴퓨터 칩이 나중에 인간이 심어놓은 역할만 하면 괜찮은데, 그 역할이 자기네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회로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이제 많이들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우리 곁에서 벌써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제 지금 설명 들으시니까 좀 정신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복잡하시죠? 저도 이 논문 의뢰를 받고, 제가 이쪽에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인문학자인데 이 과학이란 이러한 부분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쓰려고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많은 또 책과 논문을 읽고 몇 개월씩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로부터 이렇게 먼데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참 이것도 큰일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 세대야 지금 또 이 그 세상을 많이 또 사신 그러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앞으로의 걱정, 기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거사림의 그 기둥이신 이 김보가 간사님 30대 30대는 앞으로 30년 뒤에 부딪혀야 될 일이 될지도 몰라요. 김보가 간사께서 지금 제 나이 때 되면 이러한 포스트휴먼하고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먼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김보아 우리 간사께서 포스트휴먼하고 싸우는 시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장가도 가셔가지고 또 이쁜 자식들 낳고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스트휴먼에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휴먼이 갖게 될 유기체적 특성에서 뭐냐면 포스트휴먼은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스트휴먼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있어. 이게 포스트휴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새로운 기술에 의거하여 끝없이 변화시키는 생존 방식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죽으려고 포스트휴먼도 한번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본인도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포스트휴먼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휴먼에게도 인간과 같이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시작 단계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군사로부터 이런 데서는 벌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피하 식별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가 뜨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디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계속 상대방 주위에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저 비행기는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피하 식별 장치죠. 그런데 그게 보면 포스트휴먼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바로 군사적으로는 그게 피하 식별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윤리거든요. 윤리. 사람에게는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하 식별 장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휴먼이라는 그러한 존재에도 이러한 윤리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포스트휴먼과 그러면 포스트휴먼이 그러한 윤리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포스트휴먼은 통증을 안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죠? 그래서 왜 집착을 하냐? 인간은 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고에서 항상 허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 조건, 불행 조건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고입니다. 두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거, 배고프고 생로병사, 원중해고 등등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인간끼리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해야 될 짓
말아야 될 짓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인간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나가죠. 그게 바로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휴먼은 기계로 만드는 상태에서는 고장난 거지. 예. 망치를 누가 두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신경이 있어가지고 아파 고통스러워 이런 게 아니고 팅 하다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포스트 휴먼이.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포스트 휴먼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트랜스 휴먼에서 우리가 트랜스 휴먼화 자꾸 되고 점점 트랜스 휴먼화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랜스 휴먼 단계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본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은 우리가 인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최장으로 오래 살게 되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120살까지. 그래서 영국의 학자 레이 커스와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이 지금부터 120살까지 살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3, 40년, 4, 50년 뒤에는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오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우리가 죽지 않는 방도가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과학이 아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아있는 방식이 지금 인간의 방식처럼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슈퍼지능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범수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범수의 뇌에 있는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컴퓨터 칩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칩에 있는 이범수의 모든 정보를 다 다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더 강화시켜. 그럼 이범수는 이런 몸은 다 없어졌는데 이범수의 어떤 정보는 다 거기 남아있어요. 그 정보를 로봇에다 심어줘. 그럼 이범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연구팀은 두뇌의 메시지를 복제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만들었대요,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두뇌의 정보를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딴 데다가 우리 요새 컴퓨터에서 딴 데다 이렇게 카피하면 그대로 카피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걸 만들었으며 지금의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칩을 다시 인간의 몸에다가 넣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의 뇌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물질이잖아요. 유기체적인 물질이잖아요. 거기하고 컴퓨터 칩은 무기질이잖아요. 그것을 접속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인간 뇌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하고 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빙의 된 것처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실험에 있어서 그것을 인간에게는 안 하겠죠.
가령 원숭이에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윤리가 이제 매우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이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문헌에서 제가 뽑아내서 이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한 10분만 몇 분까지 할까요? 5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금 제가 우리 요즘 현대가 의학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매우 좋은 시대 같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 의료보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죠. 결국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이 돼서 뒷받침이 되니까 국민 의료보험도 해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과학과 의학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나라,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그런 데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고 또 형편없는 그러한 문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죽음,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도 웬만큼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도 새로운 암 치료제, 그러면 한 방에 2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약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신기술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돈 있는 사람들은 쓰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전에 제가 아까 60살이면 환갑 지내면 잘 사는 그러한 시대에서는 죽는 게 당연해 이랬죠.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평등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불평등하면서 선택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팔이 오래 섰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러한 포스휴먼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팔을 가서 수술해가지고 이걸 딱 없애고 새로 만든 과학으로 아주 더 좋게 만든 팔을 쓰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과연 생명을 유지하고 오래 살면 뭐 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정한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뵀던 어떤 저의 친척 할아버지였는데요. 벌써 한 20년 전에 뵀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95살이었어요. 아들이 70살이 넘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장을 했는데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지루하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게 너무 지루하다고.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 나는. 근데 너무 지루해.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좀 많이 있으시죠. 또 삶의 의미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삶의 시간을 늘리는 그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병자들은 지금도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정신병자들. 그렇죠? 예, 정신병원에 한번, 저는 예전에 제가 정신병원에서 인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심리 치료사 공부를 하면서,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 내일 모레가 없습니다. 오늘 했는지, 어제 했는지, 내일 했는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간은, 시간성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은, 그것은 정신병자의 삶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붓다의 포스트 휴먼의 고민과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금의 우리 휴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초월하려는, 무조건 초월하려는 그러한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벌써 그런, 제가 지금 과학과 의학이 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한 포스트 휴먼이 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춰야지 자기가 포스트 휴먼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언젠가는 포스트 휴먼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 고장 나면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누군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도 결국에는 연기적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 그렇게 추구하는 불멸의 그러한 존재, 불멸하는 존재 방식도 이 불법에서 보면 그것은 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망과 무지와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상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무상, 연기 이런 걸로 얼마든지 포스트 휴먼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불교의 그러한 지혜로 적용해 보면,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 여기 법우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야,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너무 엄청나고 저 두렵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불교를 거기다 적용해서 보니까 저것도 결국에는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이 가는 방식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론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수명도 연장되고 또 많은 또 그러한 이점도 있지만, 그러한 부작용으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지금의 인간으로서도 우리는 참 족하다,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해서 트랜스휴먼의 어떤 입장에서 뭔가 보조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그 정도도 괜찮다. 포스휴먼까지 가서 산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살려는 것도, 그것도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욕망과 탐착에서 비롯된 그러한 그 결과물이 아닐까, 포스트 휴먼이. 그래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매우 낯선 용어로
한 시간 동안 우리 법원님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이범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거사님의 종려 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성불하십시오.